예, 발표를 맡은 성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과제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총론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성 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얘기를 한 다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 방향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사실 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현장 노사의 합의에 많은 게 이제 좌우되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제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시선을 끄는 데는 굉장히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EU 15개국들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아까는 이제 인구 변화에 따라서 고령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여기서는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이걸 했습니다. 대략 한 2037년이라고 되어 있는 수치를 보시면 현재의 고용률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취업자 규모가 한 165만 명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여성만 10%포인트 고용률이 증가하면 2037년이 됐을 때 그 감소폭이 불과 9만 3천 명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대폭 감소폭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굳이 왜 10%포인트냐? 우리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현재 기준으로 10%포인트 정도 이상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막대 그래프 위에 바로 있는 수치들이 그 격차를 표시하는 거고요. 프로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는 70세 이상 고용률은 고정돼 있다 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했으니까 70세 이상은 비교하지 마시고 그 밑은 보시면 대략 그러면은 우리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10%포인트 정도 달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잘 되면. 그렇게 이제 좀 감을 가지시라고 제가 일본하고 좀 비교를 했고요. 일본의 2010년하고 2022년 그 수치를 보시면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12년 사이에 10%포인트 정도가 주요 연령대에서 전부 증가를 일본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일본에서 이게 그냥 가능했던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시간제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유연근로 활용의 정도인데요. EU 15개국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용한 데이터가 EWCS라고 해서 유럽연합 그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하는 거고요. EU 15개국을 중심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 위에 표의 좌측을 보시면 전일제 근로자 중에서 이제 5가지 유연한 근로제를 하나라도 활용한 비중이 어떠냐를 6세 이하 자녀 있음과 없음으로 나눠서 이제 비교를 한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5가지 유연한 근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 하면 전일제이면서 평소에 주 32시간 이하 근무한다는 사람, 그리고 재택근로를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유연근로 정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권한이 일부 있다 라고 응답한 근로자한테 묻는 설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가 나의 근로시간 조정 권한이 일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 일단 우리나라도 코어타임이 없는 선택근로제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일제이면서 평소 주 4일 이하 근무만 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 물론 근로시간이 40시간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40시간을 근로하면서 이를테면 뭐 월화수목에 약간 더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 4일 이하 근무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시간제도, 유연근로로 정의하고 활용 정도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제도, 유연근로로 본 거는 이를테면 여러 나라들이 시간제도, 유연근로의 한 유형으로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선 전일제만 가지고 제가 통계를 좌측표가 이렇게 그건데 그거 한번 보시면 EU 15개국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25, 49세 여성 중에서 요 전일제이면서 요 5가지 유연한 근로제 중 하나라도 이용하는 사람 비중이 2015년 기준인데 65.4%가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여기 보시면 뭐 덴마크 같은 데는 92.4%까지 가고요. 그리고 EU 15개국 중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걸로 알려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여기 정도만 이제 40% 밑에 수치를 이제 보여주는 스페인은 높죠. 정도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밑에 표에 있고요. 밑에 표의 우측을 보시면 되는데요. 25, 49세 여성 전일제 6세 이하 자녀 있음에서 유연 관련 제도 이용을 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5%에 불과한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 통계는요. 우리나라 그 근로환경조사라고 EWCS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2020년이 최신 통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뽑았고 2020년이면 사실 코로나여서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로 활용 비중이 갑자기 확 증가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보면 어떻게 수치가 나오냐 이렇게 보시면 여성 그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여성 25, 49세 83.6% EU 15개고요. 83.6%가 그 중에 하나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제까지 다 해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나라는 25%. 뭐가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이렇게 활발하게 활용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EU 15개국을 보면은 6세 이하 자녀가 없어도 여성 25, 49세 69.8%니까 뭐 거의 70%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남성 25, 49세도 57.2%이기 때문에 60% 가까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연근로라고 하는 게 특정 연령대, 특정 집단에만 활용이 되면은 사실 낙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육아휴직을 쓴다면 눈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낙인 효과와 관련이 되는 건데 대부분 다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낙인 효과가 있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어렵고 이제 낙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진국에서 이제 최근에 이 저출산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사에서 선진국에서 여성 고용은 출산율과 정해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 이제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거를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선진국 EU 15개국 데이터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좌측에 있는 표에 모형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종속 변수로 합계 출산율을 놓고 그리고 설명 변수로는 0에서 14세 자녀를 가진 25, 54세 여성의 고용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한번 회귀 분석을 돌려봤습니다. 플러스면 이제 정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P값이라고 하는 게 0.024니까 5% 소위 그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플러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 관계가 있는 걸로 진짜 나타나죠. 그런데 모형 2를 보시면 거기서는 제가 하나를 더 통제했어요. 그 유연근로제 요걸 활용하는 그 비중 그걸 갖다가 추가로 통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면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 간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고요. 유연근로와 합계 출산율 간의 정해 관계 그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옆을 보시면 종속 변수가 이번에는 합계 출산율이 아니고 고용률입니다. 유연근로 활용 그거와 고용률의 관계도 여기를 보시면 플러스로 정해 관계가 나타나요.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 선진국이 되면은 저절로 출산율과 고용률 간의 정해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유연 관련 근로제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연한 근로 시스템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학교 출산율하고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여성의 고용률 증가하고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용과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 이게 선진국이 된다고 저절로 플러스 관계가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이 유연한 근로 시스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일반화하느냐가 실제로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지나치게 그러면 유연 근로를 갖다가 확산했는데 이것만 생각을 하면은 실제 유연 근로가 중소기업에서 자리 잡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너무 제도가 앞서가면 지금 O인 미만 사업체 같은 경우에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들의 수요라고 하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이 유연하게 일을 하는 요 방식의 확산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기업들의 이 수요를 잘 맞춰 나가는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건강권 보장과 근로자 동의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유연 근로가 심화되면요, 단축 근로 형태의 유연 근로 수요도 굉장히 확산됩니다. 그게 이제 선진 산업 국가들이 보여주는 통계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대응이 되냐면 동료 근로자가 연장 근무를 하게 되고, 또는 뭐 이를테면 50%만 일을 하는 근로자, 뭐 30%만 일하는 근로자, 이게 이제 시간제가 되겠죠. 그런 식의 어떤 유연한 채용 관행이 이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서도 사실은 연장 근무라고 하는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장 근로가 또 주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법을 경직적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방법으로는 제가 여기 이제 뭐까지 쓰긴 했는데, 뭐 부분 근로자 대표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유연한 직업별 그 이슈들에 좀 대응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 제가 유연근로 얘기를 한 거라면, 다음에는 좀 고령자 관련된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요. 고령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근속이 되게 짧다, 이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그 남성 같은 경우 연령대별로 잘라 보면 45, 49세에서 근속 8.7년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전은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근속이 증가하고요. 그 이후로는 근속이 증가할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근속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EU 15개국은 어떤 모습이냐? 이 2015년 통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정년 60세 근방에 정년이 있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55, 59세의 남성이 평균 근속이 19.2년으로 정점이고, 그 이후로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여성은 뭐 그 이후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걸 기업 규모별로 봐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근속당 이제 임금이 얼마나 오르느냐 이걸 보면은 근속 0년 대비 우리나라 근속 20년 초과자, 좌측표의 맨 하단에 있는 게 20년 초과인 사람이 0년 이하인 사람에 비해 얼마나 임금이 높냐인데, 80.3으로 되는 250인 이상 기업 80.3% 높은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9인 이하는 근속 20년 초과하면 52.5%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그 앞에 있는 그 표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실제 각 기업 규모별로 최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대 오르는 게 얼마냐라고 보면 9인 이하는 21.2%, 10에서 249인은 32.8%, 250인 이상은 57.5% 정도 오르는 게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각 기업 규모에서 평균적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 15개국은 근속이 엄청나게 길게 가는 거 아까 보셨죠. 그거와 연관시켜 보면 9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 23.1, 10에서 249면 23.6, 250인 이상이면 28.7. 격차가 상당히 있으면서도 실제 올라가는 그 격차는 250인 이상 정도를 빼면 뭐 되게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근로자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타고 갈 수가 없는, 근속이 많이 타고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용 안정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으로 보면 굉장히 있는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EU 15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해서 결국 임금, 그 EU 15개국은 이제 직무급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근속에 따라서 임금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이제 요와 같은 임금 상승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임금 체계는 일하는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이 구조를 바꾸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정 근속도나 연령이 되면 생산성에 맞춰서 임금을 그냥 확 깎아버리든지, 우리 그 임금 패키지가 그런 거죠. 아니면 일하는 방식 또는 직무를 변화시키는 긴 과정을 겪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출향이나 전적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해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금 변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절차,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대법원에서는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걸 통념상 그거를 이제 약간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그걸 다시 아예 명문 규정으로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걸 동의하는 방식에서 이를테면 직업별로 사실은 요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부분 대표제를 활성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이제 개편 방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변화에서 아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쭉 위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노동 수요고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동 수요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파란색 옅하게 되어 있는 게 생산성 효과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끌고 가는 게 생산성 효과다.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체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요인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아제모글루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거시경제학자가 한 거고, 그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걸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해본 건데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AI를 이용을 해서 생산성 그 중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최근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데이비 오토라는 사람 잠깐 그 우사희 박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한 얘기도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실은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결국 개인 이 생산성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기 때문에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 세트에서 이를테면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가능한 건 축소하고, 인공지능과 협력해야 되는 업무는 늘려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조직 개선이나 배치 전환이나 재훈련 과정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이 협조하고 사용자 끌고 가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업무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어떤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배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내 협력사나 자회사로의 출양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고 원활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저와 같은 어떤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차원의 지원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중구조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중구조는 기업 간 격차하고 비정규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크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규모의 격차라고 하는 건 정말 굉장한 수준이어서 30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 이미 30대 초반에 다른 그 밑에 있는 규모하고는 뭐 임금 차가 이미 가장 정점입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대 초반 이후로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그 임금을 쫓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큰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제가 그 사업체 근로자 패널을 이용을 해서 그 기업 규모 간 격차의 요인을 좀 분해해 본 건데요. 개인의 특성, 이를테면은 대기업에는 좋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임금 격차가 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이 워낙 압도적인 이윤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건 뭐 시장 경쟁에 따라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 뭐 독점 효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제가 요인 분해를 해본 거고,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가 그걸로 다 설명이 된다. 개인 특성으로 설명되는 거는 30% 정도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동이 활발하면 덜 문제일 수 있는데 이동이 안타깝게도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좌측은 기업 규모별로 본 거고 우측은 비정규직 기업별로 본 겁니다. 이중 구조는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임금 체계를 좀 변화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온 게 있습니다. 기업들도 노력, 정부도 노력을 했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체감하기에는 아무 효과도 없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2009년하고 18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차이가 2009년에 비해서 2018년에 한 11.4%포인트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 100인 미만 기업 대비 1,000인 이상 사업체 간의 그 임금 격차를 이렇게 봤더니 한 11% 정도 줄었는데 그게 주로 어디서 줄었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근속이 한 7%포인트, 7.6%포인트 정도, 7.8%포인트 정도를 설명하더라고요. 11.4%포인트 중에 7.8%포인트 정도니까 67%만큼을 설명하는 영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게 특히나 분포, 그러니까 이제 근속이 이를테면은 대기업에 굉장히 막 치우치는 긴 근속이 뭐 이런 게 더 심화됐다 그러면 이제 분포 차이가 설명력이 되게 커지고 막 그럴 텐데 그런 분포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임금 차이가 그걸 다 설명하더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근속에 따른 보상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근속에 따른 보상 수준이 2009년에 비해 2018년에 줄면서 이 사업체 규모 간 격차를 한 11.4%포인트 정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봉 중심 임금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이 영향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한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격차 크니까 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다라고 하는 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을 넘어서는 시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유섭 박사님께서도 간단히 언급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 OECD 2022년 고용전망 보고서 보면 노동시장 이동성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 이거 교차해가지고 어떤 곳에서 기업 임금 프리미엄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가 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체 규모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서 65에서 70% 정도가 기업 임금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맨 우측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낮아지는 게 기업 임금 프리미엄의 영향이 작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시면 하이 모빌리티면서 올거나이즈 되고 디센트럴라이즈 센트럴라이즈된 뭐 하여튼 그런 국가들, 그러니까 약 초기업 단위의 교섭이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그 기업 임금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그 임금 불평을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이동성이 높으면 더 낮아진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와 같은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 필요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분권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산별교섭이 일어날 수는 없을 거고요.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성화 노력 이런 것도 계속 될 필요가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는 주요 직종의 최저 수준의 임금을 규율하는 게 또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돌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숙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최저 수준 임금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어떤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사관계 관행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제 노조법 2조 2항 개정이 제가 보기에도 의미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 다만 이거는 원청 대기업 하나
교섭과의 기업 수준 교섭이거든요. 실제 교섭까지 갈 수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다른 제도들이 바뀌어져야 될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초기업 수준의 이중구조 개선의 실질적 의미를 갖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 우리가 실제 지금 논의해야 되는 거는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차원에서 어떻게 초기업 단위의 어떤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가능하고 아마 이게 한두 가지의 제도 개선 한다고 바뀌는 문제는 아닐 것이어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제도들을 놓고 대화를 해 나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OECD 국가들 중 안에서 그 임시직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 경향이 임시직 비중이 높은 나라는 임시직과 비임시직 그러니까 퍼머넌트 고용하고 그 격차가 사실은 작은 경향이 있고요. 임시직 비중이 굉장히 작으면 격차가 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굉장히 임시직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16.4%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나거든요. 그거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격차를 보여준 7.75포인트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격차도 있는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순위를 보면 이제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이제 차별 개선 이런 얘기만 이제 많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은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약간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그리고 아까도 그 언급이 됐었지만 정규직 보호와 그 비정규직 비율은 사실은 동전 양면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의 높은 보호 수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정책 과제들이 가급적 동시에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거 하나 강조하고 싶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터 수준에서 근로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법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줄 테니까 뭐 우리 사업장 같으면 그런 정도는 노사합의로 충분히 가능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법도 세부적인 것까지 다 규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EU 15개국 데이터하고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동조합 그리고 기타 근로자 대표 위원회 같은 게 있다. 뭐 이렇다면 독일 같으면 워크스 카운슬이 될 거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노사협의 같은 게 되겠죠. 이거 보니까 1인 고용하고 있는 곳에는 EU 15개국도 있다가 5.4%인데 이제 2구인이면 한 10.4%로 올라가고요. 10에서 249인은 48.7%로 올라갑니다. 250 플러스면 76.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52% 절반 정도가 그런 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250인 이상도 45.2%니까 10에서 249인 이하하고 사실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EU 15개국. 그래서 전체적으로 16.6%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밑을 보시면요, 그런 거 포함해서 위 또는 조직 내 사안의 의견 표명을 하기 위한 경영진과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 이거 뭐 공식적인 위원회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보면은 어떤 수치가 나오냐를 보는데 EU 15개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70.5%나 되는 곳들에 이런 게 있다고 응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33.4%에 불과한 걸로 나타나고 EU 15개국은 2에서 9인도 10곳 중에 4곳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우리나라는 거기 12.6%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10에서 249에는 유럽은 이제 70.5%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38.5%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뭐 근로시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이게 현장에서 관찰되겠냐 노사가 합의하게 하겠다는데 그런 사실 근로자들 불만이 많았잖아요. 이런 차이가
그 원인에 이제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식적인 꼭 제도여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그 경영진과 정기적 모임이 있다. 노조가 없으면서 경영진과 정기적 모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20%쯤 돼요. 그걸 보면은 우리 경영진이 어떤 식으로 근로자들과 소통할 것이냐. 사실 그 문화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근로자 대표성을 조금이라도 증진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꼭 뭐 노조는 아니더라도 비밀 투표가 가능하고 요새는 그런 앱도 많기 때문에 비밀 투표가 가능하도록 그런 걸 사실 지원하고 그리고 노무사들 하고 이제 자문도 쉽게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한 노력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